네, 이어서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의 주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은 느 정도 이제 좀 와닿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워낙 좀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왜냐면 그 제조 공정, 그 제조 이 공장에서의 그런 모든 활동들을 아우르는 그런 컨셉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한데 좀 요소 기술로 좀 쪼개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루션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 뭐 이게 MIS 분야가 또 있습니다. 경영학과나 산업공학에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뭐 개념도 배우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배우고 개발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개발은 이제 컴퓨터공학과 분들이 좀 많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솔루션 부분 보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뭐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ERP라는 개념입니다. ERP라는 게 전사적 자원 관리해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돼 있죠 여기. 전사적 자원 관리해서 이건 뭐냐? 기업 전체의 운영이 되는 게 기업 경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뭐 그런 수집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 경영에 대한 거죠. 전체 기업 경영. 그래서 이제 생산, 물류, 구매, 사람을 관리하는 인사, 재무, 회계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정보화되어서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웬만한 기업들은 다 ERP를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 혼자 하는 그런 조그만 일이 아닌 한 이 가치사슬 관리를 위해서도 ERP를 필수적으로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ERP를 그냥 우리 기업에 맞춰서 도입을 많이 하기도 했고요. 지금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모듈식으로 이제 ERP를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서비스 개념으로 ERP를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아예 도입을 하면은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비용도 좀 많이 들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볍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쓰는 왜 그 광고에 있잖아요. 그 이카운트 ERP 3만 원 뭐 이런 거 월 3만 원 내면 쓸 수 있는 그게 이제 클라우드 개념. 라디오 들으시나요? TV 방송에 안 나오는 거 같고 라디오 이제 들으시면은 저도 저는 옛날 사람이어서 라디오를 가끔씩 듣는데 들으면은 이제 그 광고하죠. 이카운트 ERP 월 3만 원 막 그러면서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이제 MES라는 컨셉으로 이제 솔루션을 도입을 합니다. 공장.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전반에 대한 정보 관리고요. 그게 이제 공장 단위로 내려온 게 MES가 되겠어요.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고 하고요. 발음 좀 이상하네요.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서 제어를 한 것까지 연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했다 이게 했을 때 특히 이제 중소기업에 중소제조업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정책은 뭐 고도화 이거보다는 아직까지는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몇만 개 구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럴 때 가장 먼저 도입을 하는 게 요 MES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완벽한 스마트 팩토리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드렸듯이 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디 갔죠? 안 보이네. 아 여기 있죠. 예. 요 기초 수준을 깔아주는 거예요. 기초 수준. 기초 수준. 요게 조금 더 고도화되면 중간 수준까지도 좀 되긴 하는데 주로 이제 기초 수준으로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MES가 스마트 팩토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그런 컨셉 혹은 솔루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아닌 기업에 도입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공장 설비에 센싱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부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코드나 RFID나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로 치면 뭐 IoT, 사물 인터넷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고요.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얻어서 그렇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제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MES 혹은 POP는 포인트 오브 프로덕션. 그렇죠? 포스 찍는다 그러죠. 우리 왜 그 편의점 같은 데가 포스 찍잖아요. 바코드처럼 삐띠띠 찍으면 그게 이제 그 연동이 돼서 그 우리가 물건이 뭐가 나갔고 뭐가 들어왔고가 입출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포인트 오브 프로덕션, 생산 시점 관리라고 해서 포스는 포인트 오브 세일즈고 판매 시점 관리고 POP는 생산 시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ES나 POP나 거의 비슷한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기서 얻어진 공장 단위의 정보를 위로 올리면 이제 ERP가 되는 거죠. 좀 더 높은 차원에서의 기업 자체, 기업 경영 차원에서의 정보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 얼마큼 됐는지, 그렇죠? 원자재가 얼마큼 들어가서 구매가 얼마큼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구매처, 발주처 이런 데서 연동돼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했을 때 요렇게 깔아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ERP가 웬만큼 다 있어요. 웬만하면 다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설비에다가 여기 센싱 장비를 설치를 하고 데이터가 수집돼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MES가 되겠습니다. 요 한 세트, 그리고 그거를 기존에는 ERP랑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포맷, 데이터 구조 이런 게 연동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연동까지 시켜주는 게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은 하나의 기업에 보통 한 5,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안정화까지요. 설치하는 게 한 2, 3개월 걸리고요. 안정화하는 게 한 2, 3개월 걸리고. 아무래도 처음에 도입을 하다 보면은 뭐 코딩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렇죠? 항상 에러가 나고 뭐 이런 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정화 시키는 게 한 5, 6개월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영상을 잠깐 또 하나 볼게요. MES를 판매하는 공구업체의 영상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특징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고로 되어 있던 거를 주로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현장에서의 패널을 통해서 전선화 작업이 다 가능하죠. 그게 이제 본사 혹은 이 관리팀과 연동이 돼서 현장과 관리 그 분야 사이의 어떤 그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간반 시스템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파악, 품질 관리, 수요 관리 이런 게 가능하고요.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요 MES가 되어 있습니다. 효율성이 좋아요. 비용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관리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자재 관리, 자재 관리죠. 부품 관리, 조직 관리 뭐 이런 게 다 되는 거고 ERP랑도 연계가 되고. 여기서 이 업체 소개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장점이 있어요. 이 MES 같은 경우는 어떤 식 관리냐면은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이 우리 깔고 싶어요라고 신청을 하면은 나라에서 한 5천만 원을 줍니다. 국가에서 한 5천만 원. 이게 스마트 제조 추진단이라는 그런 국가 산하기관이 있어요. 이게 산업부 소속인가? 근데 뭐 산하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5천만 원을 주고요. 5천만 원. 그리고 매칭 펀드식으로 기업에서 이제 5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1억에 좀 맞춰져 있어요. 그게 좀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MES를 설치하더라도 뭐 거기서 거기고 뭐 그렇습니다. 특출난 게 잘 안 보이긴 해요. 1억에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특징이. 예. 그런 게 있고 현실적으로는 뭐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설비 부분이 있겠는데요. 이 설비 부분. 여기서 뭐 다양한 내용들이 쭉 있겠죠. 설비에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제조 로봇, 협동 로봇, 자율적으로 이송시킬 수 있는 로봇, 3D 프린팅 뭐 몇 개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CPS 혹은 디지털 트윈이 되겠고요. 이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 팩토리에서 등장이라보다 활성화된 개념인데 지금은 각종 스마트자가 붙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이 쓰이는 컨셉입니다. 디지털 트윈. 이 뭔 차이냐면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MES 제조 실행 시스템이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스마트 팩토리는 그리고 고도화 단계로 가면은 CPS 그리고 그거의 어떤 고급 버전이라기 좀 애매하고요. 디지털 트윈이 있는데 가로친 이유가 CPS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랑 사이버 물리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현실 세계, 우리 실제 제조 현장과 가상 세계, 제조 현장을 똑같이 구현해 놓은 가상 세계를 연동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완벽한 4차 산업혁명의 그 컨셉 제가 잠깐 말씀드린 아까 제가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 그 컨셉이 있죠. 소름 끼치죠. 약간 복선 같지 않아요? 아까 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완벽히 구현시킨 게 이 CPS가 되겠습니다. 현장과 제조 현장과 재미없나요? 제조 현장과 거의 끝나가요. 제조 현장과 요 온라인 가상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놔서 그들 간의 상호 연동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CPS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온라인 환경에 실제 환경과 똑같이 만드는 그 온라인 환경에 있는 내용물을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뒤에 좀 나오는데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중얼중얼 길지만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크게 설계 CPS, 운영 CPS로 볼 수 있어요. 설계 CPS는 미리 우리가 가상으로 예를 들어 공장을 아직 완벽하게 우리가 라인 설정 이런 걸 안 했다. 그 설비 세팅을 다 안 했다. 혹은 그 공장 자체를 아직 구축을 안 했다. 이랬을 때 가상으로 미리 한번 공장을 한번 구축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이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라인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고 여기 설비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상으로 미리 한번 해보고 그렇죠? 가상으로 미리 한번 그 시뮬레이션 돌려서 나온 그 값을 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값으로 실제 공장을 세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설계 CPS라고 합니다. 이럴 때 설계 CPS를 먼저 한 이유는 발생 가능한 충돌 혹은 좀 비효율적인 어떤 동작의 중첩 혹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재현이 어렵겠구나, 재현성이 좀 떨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게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뭔가를
미리 짜보고 시뮬레이션 쉽게 말하면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을 고도화시키는 거 정말 실제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고도화된 시뮬레이션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설계하냐, 공장, 설비, 공정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데 가상으로.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재배치를 하거나 구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설계 CPS고, 운영 CPS는 실제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온라인 상에서 넘겨가지고 여기서 저장, 처리, 분석, 제어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실시간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해보니까 뭐 부품이 뭐가 들어와서 뭐 만들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했더니 뭐가 중간에 에러가 난다더라. 그럼 그런 거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이 돼서 딱 분석이 돼서 그럼 설비를 이렇게 바꾸세요라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공정을 제어해주고 재조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는 뭐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주냐? 4M1이 그러니까 4M1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품질 쪽에서 얘기를 하는 불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인데, 사람, 설비, 자재, 방법, 그리고 공장 전체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어떤 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설계 단계가 있고 실제로 구동하는 단계로 CPS가 구동이 되고, 네.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면 어떤 식의 있냐면은,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이라 볼 수 있어요. 뭐 완벽한 디지털 트윈은 아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얘는 지금 몇 층짜리예요, 이거? 그렇죠? 몇 층짜리인지 실제 이 건물과 똑같은 층수를 나타낼까요? 나타내면 더 좋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현실 세계에 있는 그런 길, 건물, 도로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온라인상에 옮겨놓은 거잖아요. 이 뭐예요? 내비게이션이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지도라는 게. 이걸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시를 들면 쉽게.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게 디지털 트윈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설계 CPS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안 갔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서울에서 구미를 가고 싶어요. 서울에서 구미를 가고 싶은데, 그럼 과연 어떤 경로를 가야, 아직 안 갔지만 가장 이상적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비용, 기름, 효율성, 혹은 시간, 뭐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그럼 어떤 길로 가야 가장 이상적일지를 미리 요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왜 우리 미리 가기, 모의주행, 요 모의주행 있죠. 모의주행을 클릭하면은 미리 이렇게 한번 가보죠. 그게 이제 설계 CPS의 그 시뮬레이션 기능이게 되겠죠. 네. 그렇고 실제로 운영 CPS는 뭐예요? 실제로 우리 진짜 달려요. 달리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지금 체크가 되죠. 실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디지털 상에, 온라인 상에 지도에 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가면 곧바로 다시 계산해서 올바른 길로 조정을 해주죠. 그게 이제 운영 CPS라고, 운영 CPS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나요? 그래서 한번 내비게이션 사례를 한번 가져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CPS 시뮬레이션, CPS 소프트웨어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제 델미아라는 걸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건 다쏘에서 나온 거예요. 다쏘. 회사 이름 좀 알아두면 나중에 유식한 척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쏘는 프랑스산이고요. 지멘스는 독일산이에요. 그러니까 양대 산맥 같은 거예요. 글로벌 시장에 스마트 팩토리 혹은 CPS라고 했을 때 이건 독일산 지멘스, 다쏘는 프랑스산인데 왠지 모르지만 우리 학교는 선문대학교는 다쏘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비싸요. 라이센스가 상당히 비쌉니다. 어쨌든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요렇게 요게 이제 그런 우리가 공장을 구현할 때 이미 좀 모듈화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이고, 요런 것들 가지고 실제 공장, 가상의 공장을 이렇게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어디에 뭘 넣고 뭘 넣고 뭘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인풋이 뭐가 들어갔을 때 실제로 돌아가는 것을 시뮬레이션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제품이 만들어지겠구나를 미리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견되는 걸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라인이나 설비를 재배치를 할 수가 있겠죠. 혹은 문제가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재난 관련해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왜 요새 공장 같은 데 보면은 사건 사고 많잖아요. 좀 안타까운 그런 뭐 사건, 사고 이런 게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안전 차원에서도,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마지막으로는 간단히 보시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대기업에서 사실 이게 크게 고민이 아닌데, 중소기업은 완벽히 다 이게 깔아주지 않으면은 인력이 부족해서, 이게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좀, 아무리 설비가 좋고 뭐 소프트웨어가 훌륭해도 이 서비스가 좀 후지면은 이 친구들이 커스터마이즈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요. 중소기업. 왜냐면 제가 지금 중소기업 얘기한 이유가 사실 제 그 연구 분야가 좀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야 뭐 삼성이나 현대나 포스코도 이게 잘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전문 인력이 뭐 있습니다. 고용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서비스 같은 개념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즈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우리 이 설비에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라고 미리 얘기 안 하면은 다 깔린 다음에 자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 같은 경우, 그렇죠? AI 같은 경우 이런 게 이제 좀 효율적이라보다 조금 필수적인 서비스, 정말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이 빅데이터, 신이 말하는 빅데이터를 이용했을 때 어떤 우리가 효용성을 얻을 수가 있을까? 공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예지 보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설비에 센서를 부착을 해 놓는 거예요, 미리. 그렇죠? 중요 설비에 센서를 부착해서 지금 온도가 어떤지, 류량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미리 중간중간 수집을 해가지고, 이게 이상 증상이 있기 전에 사전에 보존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예를 들어서 한 300도 이상 되면 멈춰. 더 이상 멈추는 게 아니라 불량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모터에다가 온도 측정기를 박아 놓은 다음에 그걸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링 할 수가 있으면은 300도가 되기 전에 잠깐 쉬게 해줄 수가 있겠죠. 온도를 낮추는 다른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런 식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 공장에서는 그 가동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나 문제가 설비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럼 모터 같은 게 모터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양한 설비들이 정말 많이 존재했을 때 하나가 멈추면 그 라인이 멈춰야 되거든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동률, 그 설비가 멈추는 그 시간, 그 유휴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비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어떤 설비를 컨트롤하고 모니터링해서 컨트롤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 같은 경우는 실제 많은 기업들에서 공장을 운영할 때 되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설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계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마모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요 설비는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뭔가를 주조하고 사출하고 성형하는 그런 설비 같은 경우는 계속 하다 보면은 이런 마모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마모가 발생하면 할수록 그 완제품에 대한 어떤 공차, 규격 한계 같은 것들이 좀 벌어지면서 불량도 발생하고, 그렇죠? 우리가 요구하는 그 공차 한계가 커지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어쨌든 그 일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1cm짜리 뭘 만들어야 되면은
암호가 발생을 해서 뭐 1.2, 1.3 이런 식으로 뭐 제품이 커진다거나 혹은 뭐 작아진다거나 이런 식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걸 불량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밝혀내기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그걸 밝혀내 생각보다 그 원인을 밝혀내거나 혹은 그 교환 시점, 이건 이제 신뢰성 공학 쪽인 측면인데, 도대체 언제 우리가 이거를 예지 보전 활동을 해야 되나, 이걸 캐치하기 되게 어렵다고 해요. 무조건 빨리빨리 갈아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럼 이제 비용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 최적의 시기에 좀 갈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제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의사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내용들을 확률적으로 접근했는데, 이렇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제대로 구축한 기업에서는 이걸 확률적이 아니라 진짜 막 모니터링을 통해서 완벽한 시기에 딱 구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장점이 기존의 공장 대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전에 스마트 팩토리 없던 시기에는 이게 이제 신뢰성 공학이라는 산업공학에 좀 학문이 있어요. 품질 쪽에.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안 궁금하죠? 넘어갈게요. 네. 이게 뭐 그냥 안 궁금하지만 다 설명을 하죠. 제 특징입니다. 내구성, 그리고 보존성. 도대체 언제 보존해야 되나? 이건 얼마나 오래 가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활용을 많이 하면 이제 자동차의 그런 워런티, 뭐 5년 10만 킬로 뭐 이런 거. 5년 10만 킬로까지는 버티겠거든.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그렇게 보통 도출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3년 6만 킬로 이랬다가 이제 요새 좀 잘 만드는데 5년 10만 킬로에 되겠는데, 그럼 10만 킬로, 5년 지나고 10만 킬로 지나면 그때부터는 고장이 잘 나는 거예요. 부품이 그때까지 이제 내구성이 딱 그때까지 버티게끔 만들어내겠죠.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야 우리가 부품값도 벌고 신차로 교환도 하고, 사람들이 5년 이후에는 고치기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다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중요하죠. 네, 요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빅데이터에 좀 AI 개념을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떤 게 발생하냐? 준비 단계에서 자재 설비, 그렇죠? 그러니까 IT 시스템 빅데이터와 AI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체크 포인트 1에서는 뭐 공정 리시프트 설비 세팅을 확인해서 이상이 감지되면은 설비를 자동으로 강제 정지시켜서 아예 생산이 안 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때 공정 관리를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를 MES나 이런 것을 스마트 팩토리를 깔아서 공정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다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예 준비 단계에서 체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공정이 있을 때 단위 공정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그걸 감지해서 설비를 자동으로 조정하거나, 이렇게 좀 AI가 있으니까 머신러닝 통해서 자동으로 재조정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체크 뭐 포인트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랬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정 간에 이건 공정 내 혹은 공정 간에 이상을 감지해서 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공정 간에 뭐 진행이 되면서 어떤 게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됐을까 찾아서 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검사 단계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작업자가 눈으로 확인하던 거를 AI와 비전 검사는 이제 빛으로 쐬가지고, 빛으로 쐬는 것 같더라고요. 빛을 쐬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길이나 뭐 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재는 거죠. 그걸 외관이랑 그 사람이 직접 보는 거랑 같이 뭐 동시에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검사가 발생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나온 검사의 데이터는 다 디지털화돼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겠죠. 수집이 되겠죠. 몇 센치다 몇 센치다. 왜 우리가 그냥 딱 눈으로 보고 나면은 이거는 괜찮네 하고 넘기고, 안 괜찮네 그렇게 하죠. 일일이 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재나? 뭐 일일이 잴 수도 있죠. 몇 센치 몇 센치. 근데 그건 이제 전수조사는 안 됩니다. 보통은. 그런 건 샘플링이 가능한 거지. 뭐 일일이 다 보고 뭐 이거 하는 거는 전수조사로 일일이 보고 찍고 보고 뭐 이렇게 보고 쓰고 하는 거는 어려워요. 그런 건 샘플링 때 가능하고요. 자꾸 이게 컴퓨터공학과 우리 친구들 대상으로 이게 산업공학과적인 내용을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뭐 이게 저희가 주요 요소를 크게 간단하게 좀 봤어요. 간단히만 살펴봤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이라서 그냥 가져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고,
현재까지 한 12,000개 정도가 깔려 있고요. 현재는 아니고 한 1년 전이네요. 이것도 벌써 한 12,000개 좀 넘게 깔려 있고 한 3만 개를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주 기초적인 수준 단계고요. 하드웨어에서는 저비용 자동화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동 로봇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쓰려는 이유가 뭐 엄청 싸진 않아요. 기존 자동화 엄청 싸진 않지만 범용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면은 이거 했었다 저거 했었다가 기능이 정말 다양한 기능, 아까 말한 9가지 기능이 있었죠. 그걸 그냥 조금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주면은 그게 맞춰서 이 친구 학습도 하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범용성 측면에서도 되게 곽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장비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MES, 심지어 ERP도 안 깔리는 기업들에서는 ERP까지 두 개를 패키지로 깔아주기도 합니다. 그런 활동을 국내에서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 토대로 뭐 나온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냥 이거는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주로 이제 MES 깔아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MES 깔아서 보통 한 5, 6개월 걸린다 그랬고요. 실제로 얘는 한 1억 좀 자기가 조금 더 냈네요. 5천만 원 받고 5,900, 900만 원 정도 더 냈네요. 보통 딱 5대5로 매칭 펀드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뭐가 좋아졌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작업 시간이 좀 작업 그 마감 기간이 좀 감소했고요. 이게 이제 리드 타임이죠. 전문 용어로 납기를 좀 맞추는 거죠. 납기를 맞추면 뭐가 좋아요? 고객이 만족하겠죠. 좀 생각보다 빨리 왔네. 여러분 택배 받을 때 보통 한 3일 예상한 게 막 하루 만에 오면 빨리 왔네. 기분 좋죠. 그럼 고객 신뢰도 상승하고 불량률도 또 감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하는 횟수가 워낙 이게 수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 직물 이쪽은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 점검을 많이 했는데 이런 횟수가 좀 감소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스마트하지가 않은 데가 되게 많아요. 정말 큰 기업도 예를 들어 재고 관리를 이런 의류업체는 바코드 찍어가면서 일일이 수작업합니다. 몇 개인지 아닌지. 왜냐면 그 ERP 상에 있는 정보와 실제 재고 창고에 있는 게 맞는지 이거 밤새서 찍습니다. 직원들이 그러면은 재고를 일치한지 맞춰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MS 공정을 도입하면은 주문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시작할 때, 준비할 때, 뭐 생산할 때, 출하할 때 이런 식의 좀 활용이 되고요. 주문할 때, 생산할 때, 출하할 때, 네, 요 정도로 쓰이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빨리빨리는 아니고, 네, 좋습니다. 네, 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도화된 건데 그래도 MES 시스템을 깔아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식으로 뭐 보통 이게 1차로 기초 수준 설치하고 그걸 좀 더 고도화를 합니다. 고도화라는 게 뭐냐? 똑같이 MES를 깔더라도 조금 더 다양한 아까랑 다르게 조금 더 다양한 스텝에서 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 활용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이 아니냐 뭐 그런 차이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다 모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거냐 아니면 실시간으로 볼 거냐 뭐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분석의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 그 중에서도 토픽 모델링 한 분석한 결과인데 한번 이거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해서 빅데이터를 뭐 분석 이런 거 잘하지 못하는데 텍스트 마이닝은 그냥 R로 그냥 쪼물쪼물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크게 5가지의 토픽 억지로 5개를 좀 맞추긴 했어요. 했을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내용의 토픽을 뽑아냈더니 중요한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공 사례예요. 성공 사례. 요런 기업들, 성공한 기업들 80개밖에 오픈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필요 정보 제공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중소제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네, 이런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근로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잘 변화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경영학과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뭔가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거부 반응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거부한 저항이라고 해야 되나? 저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을 잘 관리해주는 이런 변화 관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리자 입장에서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교내에 뭐 이강이동 있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업을 온라인에서 뭐 각 과목마다 그 온라인 강의동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강의 자료도 받고 온라인 강의 들을 때도 있고 과제도 올리고 그렇죠? 기존에 쓰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만족해서 적당히 쓰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학교에서 중국대에서 와 우리 이번에 싹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근데 이게 좀 좋다고 해요. 좀 더 좋은 새로운 시스템 바꿔버리자 하면은 처음 쓸 때 물론 여러분들 워낙 젊으니까 젊다기보다 아주 그냥 영하죠. 젊음이 에너지가 넘치죠. 하여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변화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래 바뀌었구나 새로 한번 보지 하는데 조금 연세 있으신 저 같은 사람은 거부감이 커. 지금까지 잘 썼는데 불만 없이 바꾸겠대. 그러면은 새로 배워야 되겠네. 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큽니다. 근데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더 커요. 생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크기도 하고 좀 두려움도 있어요.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은 스마트 팩토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현장에서는 이런 새로 배워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혹시 내 일자리가 뺏길까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런 변화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거에 대한 이제 활성화 방안, 스마트 팩토리의 활성화 방안이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좀 정리해 보니까 가장 먼저 기업 내부적으로 일단 CEO가 이제 도입을 해주려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CEO가 일단은 도입하자라고 해야 도입을 하겠죠. 직원이 제 사비로 하겠습니다 하기는 없겠죠. 그렇죠? CEO가 이렇게 도입을 자기네 그 회사의 그 매칭 펀드식으로 돈 투자를 해서 직원 교육도 시키고 설비도 뭐 바꾸고 라인도 재조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설득당해서 그래 한번 써보자 해야 되겠죠.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뭐 시스템이 좋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이 아무리 좋고 해도 쓰는 사람이 안 쓰면 아무 쓸모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저는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 조금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기업에 비해서 어떤 전문 인력이 부족해요. 내부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컨설팅 혹은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지원이 추가로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 팩토리 공급업체가 난립해 있어요. 아직까지는 표준화된 스마트 팩토리 딱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ERP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들이 뭐 비슷한 걸 써요. 그거에 어떤 큰 획을 그어준 그 중소기업보다 공급업체가 ERP 공급업체 더존 ERP라는 인터넷 샵에서 더존 시스템. 지금 뭐 이게 MES도 하고 뭐 클라우드도 하고 정말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이 더존 ERP를 웬만한 기업들 중소기업은 다 더존 시스템의 ERP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ERP 자격증 검정 시험을 보면은 더존 시스템 거를 기본으로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화가 돼 있다 보니까 좀 안정성이 있죠. ERP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솔루션 기업에서 MES를 깔았는데 갑자기 2년 후에 보니까 이게 A가 망했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AS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으면은 안 그래도 여기서 말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제대로 뭔가 개선하거나 조정하거나 할 때의 그런 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한데 MES를 개선하고 운영하고 한 이게 망해버리면은 도움받을 데가 없으면은 정말 진퇴양난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중소기업의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표준화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의 이런 제조업체는 서비스 업체보다 더 그 가치 사슬이 촘촘해요. 촘촘하다는 소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재 기업, 1, 어, 1차 부품 가공업체, 뭐 2차 부품 가공업체, 3차 부품 가공업체, 왜 안 거지죠? 뭐 완제품 업체, 판매업체, 판매업체 AS센터 이런 식으로 엄청 가치 사슬이 촘촘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의 제품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만 스마트 팩토리가 뭐 완성이 됐다 해서 완성이 됐다고 치더라도 하나의 기업만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치 사슬상의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을 동시에 해야 훨씬 효율성이 증가되겠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최근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스마트 3단이라는 개념이 좀 등장했어요. 이게 개별 기업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해보니까 아예 그냥 산업단지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다 스마트화 시키자 라고 나온 컨셉이 스마트 3단이고 2020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좀 정리를 좀 할 만한 내용이 뭐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개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컨셉 뭐라 그랬죠? 온오프라인의 자유로운 넘나듦 잃어보셨고, 그거에 대한 핵심 어떤 결과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다. 얘는 수집, 판단, 제어를 공장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솔루션, MES와 같은, 그리고 설비, 다양한 설비, 로봇 뭐 이런 거 있겠지만 뭐 이제 CPS 같은 거 있고요. 그 서비스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아까 예를 들었죠. 글씨가 날아가네요. 제가 원래 판서를 잘 못합니다. 평소에도 엉망진창인데 그나마 요 좀 태블릿에다가 쓰면은 좀 낫나 싶었는데 뭐 그래도 여전하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빨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기업 내부의 혁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들 정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뭐 너무 장시간 했죠. 제가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장시간 짧게 했나요? 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뭐 없겠죠. 사실 뭐 질문이 뭐 있겠습니까? 질문 있으시면은 혹시나 그래도 질문 있으시면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방학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네,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되면은 좀 교류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남은 학년 남은 그 수업들도 잘 듣고 졸업 잘 하셔서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